뉴스공장을 맡은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4시간 요 정도 자는 것 같고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뉴스를 보고 검색하고 뉴스공장만 생각하고 뉴스공장만 준비하고. 자, 마이크 주세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TBS는 인원수도 적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일당백인 일터다.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해주세요. 일합시다. TBS TBS 네, 11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지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네.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네, 모르시면 좀 안쓰럽습니다만 너무나 머리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시력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네. 좀 성격이 이렇게 네. 세심하지 못하십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후폭풍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런 사이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 파행됐습니다. 거기서도 윤석열 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자, 강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일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각자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런 바구니에 넣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군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법사위가 공수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여러 문제들이라던가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검찰청장에 대한 얘기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건지, 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국회에서 왜 모든 것들을 정치권으로 넘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슬픈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가 문제를 만들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럼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주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윤석열 추미애 행정소송,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 두 번째, 문 대통령의 침묵. 세 번째,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법무부 윤석열 수사 의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밤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어제 오후 3시쯤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인데 일반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윤정 의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까지 낸 셈일 텐데요. 네. 뭐 지난번 벌써 국정감사에서 남아있는 거는 쟁송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전혀 문제성이 삼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문제적인 건 지금까지 수사 지휘라던가 여러 가지 감찰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응한 적이 없는데 네. 문제적인 건 언론이 그 부분에서의 과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추미애 장관이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만 계속 언론이 딴지를 걸고 있을 뿐이지 윤 총장의 태도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불응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건 여전히 검찰이 언론 프렌들리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네. 보도만 내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이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에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감봉 견책 정도의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해임하려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사찰이라는 중대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찰의 정도나 깊이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까지 갈 수도 있다. 정직과 면직 정도에 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임 건의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징계위원회는 아니다. 자, 그런데 오는 27일 예정이었던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위 이후인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감찰위원들 사이에서는 조기 소집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이제 법률 개정을 하면서 조례 같은 것이죠. 개정을 하면서 반드시 감찰위원회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을 하고 네. 연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들로 주로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분들에게 이제 맡겨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인들로 꾸려져 있는데요. 현재 감찰위원 6명이 조기 소집 요청을 팩스로 보냈고 3명 이상이면 이제 3분의 1 이상이면 임시회가 소집이 가능한데 네. 과연 이 감찰이 결과와 이미 증거까지 다 드러났고 감찰에 대한 사안, 감찰이 아니다라고 제시한 윤석열 총장 측의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감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감찰위원회가 굳이 거친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법무부 감찰 규정이 받아야 한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까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자, 눈에 띄는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총장 직무정지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강훈정 교수,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너무 빠른 시일 안에 언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찰의 문제에 있어서 판사의 성향이라던가 혹은 개인정보까지 누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역시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검찰 측에서 보도한 일종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언론이 권력감시 기관으로서 검찰은 감시하지 않고 보도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봐서 6대4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왜 언론은 9.5대 0.5처럼 보이는지 언론 역시도 6대4로 나뉘어서 이 민의를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의는 6대4인데 왜 언론은 9.5대 0.5인가? 네.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론의 편향성이 이런 여론조사를 왜곡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 e프로스에 전국 고검장 6명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성명서는 지난 25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모여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검사장 17명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창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인 성명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모처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제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제시한 사찰의 내용을 본인들은 이제 일반 정보 수집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언급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윤 총장 국정조사를 야당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두고 묻고 더불러 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정조사 성사될까요?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형국입니다. 뭔가 이런 정국 역시도 야당이 주도한 것이라면 좀 더 의미 있게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네.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정치 쟁점화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많은 소비자분들 혹은 언론 소비자분들 내지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로 여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점을 오히려 야당이 여기서 한번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온 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 이 정부가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여론 독재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무능한 야당 역시 언론에 힘입어서 언론을 등에 업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무능론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부터 한 가지 특이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첩자설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본인의 SNS에 남긴 글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참 대단한 반간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반간계는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을 뜻합니다. 윤석열 앞세워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켜놓고 추윤 갈등을 만들어 윤 총장을 반대 진영 주자로 세워 야권 분열 작업 후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 이젠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한테도 외면 만든 분위기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침묵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야권은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회의장에서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당부의 목소리를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권리권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 때가 2019년 7월 25일이네요. 자, 윤석열 총장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지 1년 4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야권이 대통령의 이러한 침묵을 비판하고 있네요. 자, 오찬석 의원.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석열, 외롭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싸워달라. 문 대통령의 침묵은 진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부분? 네, 이제 검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지금 윤석열 총장도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끝까지 싸워달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멘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싸움의 구도를 추미애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키우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자, 반면 여당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침묵에 대해 추 장관의 결정을 신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 짚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빈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직무배제는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가 이 법으로 명시된 자리가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제지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권 반응 나왔고요. 자, 모두가 문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말을 하든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권위주의적 대통령에 익숙해졌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해라라고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말을 한 상태죠. 당연한 거죠. 그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누구 한쪽이 편을 들어라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참여연대 경실련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윤 총장은 이래서 잘못 그리고 추미애는 이래서 잘못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라라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절차적인 해결 과정을 무시한 채 일종의 어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양비론적이고 양시론적인 입장들을 많은 언론에서 또 내놓기도 하는데 이거는 시간 절약을 위한 것뿐입니다. 시간 절약이란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내놓음으로써 이 상황을 더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 다음에 준비된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편을 들지 않으면 독재자론 혹은 파시즘이 준비되어 있는 바로 프레임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 답정로를 정해놓고 답을 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론의 폭력적이고 한편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프레임 자체가 아주 폭력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권과 언론의 비판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그 다음에 덧치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나섰습니다. 자, 12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마지못한 척 해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또 나섰습니다. 예.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12월 2일에 징계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해임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해임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예상을 했었다. 그는 이 스탈린 정권에서 예조프가 한 역할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미애가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예조프가 누군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 말을 100% 이해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니콜라이 예조프는 옛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스탈린의 대숙청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사실 예전 사례인데요. 글쎄요. 다른 것 몰라도 여권 입장에선 진중권 교수하고 윤 총장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여당은 윤 총장의 혐의 중에서도 특히 판사 사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사찰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며 검찰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은 단순히 검사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사정보국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이 반부패 수사팀에 이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부패 수사팀이 옛날 과거 공안부란 말이에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무배제나 뭐 징계를 넘어서서 이건 형사 사건이고. 네, 일개 검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홍익표 의원의 요지인데요. 자, 어제 야당에서는 윤 총장 혐의 중 특히 판사 부분, 사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 비판했죠. 여당에서 그랬죠. 네, 맞습니다.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 여기서 최상급자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고 윤 총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형사고발돼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 범죄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조직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편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M 의원이 내용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와 관련된 글을 남겼는데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이 선고 경향을 파악 숙지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서 이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이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그리고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문의를 했으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구글 통해서 검색한
부족한 자료다. 자, 강정 의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이제 정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보를 여기서 말하는 성상욱 부장검사 말처럼 미행이나 뒷조사로 하던 시절은 과거 말 그대로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훨씬 검색이라든가 혹은 주변 탐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뭐 과거에 했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뭐 면죄부를 받으는 것은 잘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감찰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 그리고 어디에 흘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네. 감찰 결과를 일종의 검찰과 언론에 우리가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긴 하는데 이런 정보 교류 과정에서도 언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루가 돼 있어서 얻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흘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흘려서 가령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요 재판 전에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그 판사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 낙인을 찍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서로 합을 네. 이뤄서 해왔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권력 감시 기관으로서 어떤 점에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 식의 폐해를 줄 수 있는가를 오히려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하나 더 짚어야 될 건 네. 뭐냐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많은 정보들이 유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개연성이 높다라는 네. 건데 결국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무것도 감시하지 않았던 이 검찰이 어디까지 자신의 권력을 더 늘려왔던가 그리고 자신이 정보를 취합한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비극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왜 네.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별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또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어쩌면 그 언론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기사 썼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결국 어떻게 이용됐는지 이걸 짚어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 총장이 문제 대검 내부 보고서 9페이지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찬성 의원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판사비,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판사 C,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판사 D,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 판사 E는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 특별 변호인이죠. 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총장은 2명의 특별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이현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 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란 말은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에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문건부터 살펴보면 네.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그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렇죠. 2013년부터 매년 무리야기 판사라고 해서 판사들 사이에서 이 양승태 코트에 반발하거나 양승태 법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상고법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무리야기 판사로 분류됐던 사람을 문건으로 적어놨다는 것은 판사들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내용을 검찰들이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잘못된 불법적인 정보를 검찰이 그동안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 두 번째, 김미리 판사입니다. 어차피 다 공개됐으니까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김미리 판사 문건 밑에는 모모 차장 검사의 처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검색에서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누구누구 처제라고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네, 왜 검색하 나왔을까요? 나올 수 없는 정보라는 그 거죠. 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게든 압력이나 회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했었던 판사 2, 취미로 농구리그에서 활동했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개인정보란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취미로 농구리그에서 활동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이나 주변 인물들을 탐구하거나 인물 분석을 해서 세평을 들었다는 것이죠. 네. 이거 자체가 사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검찰이 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이 정권 중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었다라고 검찰이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기소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공무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을 검색하면서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는데 첫 화면에 나오는 그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해서 이걸 사찰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내용이 어떻죠?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기소할 때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찰이라고 기소를 하고 본인들이 했을 때는 이거는 일반인 수준에서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잣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잘못됐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거는 이완규 변호사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분 그때 이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뼛속같이 검찰은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변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옷을 벗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방지검장으로 이제 진급을 할 때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검찰의 인사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똑같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뼛속같이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검찰주의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한편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꼭 짚고 싶습니다. 오창성 경원, 이 대목에서 진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유정 교수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 보도는 왜 이런 부분을 짚지 않을까요? 왜 6시에 기자회견을 했느냐라고 따졌던 기자의 지금 말이 몇몇 언론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굉장히 검찰과 그리고 언론이 아주 유착관계가 두텁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유착관계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살라미 전법이라고 해서 계속 조금씩 수사 피의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그걸 받아쓰고 그러면 언론은 그런 부분에서 왜 정식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주세요라고 단독 경쟁을 벌이는 이 기이한 한국 언론과 검찰의 구조가 아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6시 퇴근 시간에 이런 브리핑을 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언론으로서는 기자로서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검찰은 언론 관리를 굉장히 잘 해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언론에 길을 들이기도 하면서 언론에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해서 단독과 특종과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권력감시 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은 언론에서 거의 마비되고 사라지고 없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번 사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또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이제 요식업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게를 운영했었잖아요.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어떤 가게를 찾아갔는데 1시간 있으면 문 닫는다고 하면서 손님 안 받으면 그분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사장님이라면 받거든요.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가게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 그래도 손님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주체적인 의식이 없고 그냥 그저 직업인으로만 그 자리에 있다면 안 받겠죠. 이런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또 그러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윤 총장이 문건을 공개한 후 2시간 만에 법무부가 대검 수사 의뢰라는 맞불을 놨습니다. 감찰,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이어 이제 수사 의뢰까지 추미애 장관, 윤 총장과 전방위로 맞서고 있는 분위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따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26일 알림을 통해서 법무부에서 감찰 규정 제19조에 의거해서 대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규정 제19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규정 19조가 무엇이냐면 비위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감찰과 수사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의뢰했고 이 수사에 대한 결과까지 공표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후폭풍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상 인물킹이었습니다. 자타공인 킹슈맨의 킬러 컨텐츠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가수 최초 그래미 입성 BTS 수상 가능성은? 입니다. 자, 제가 늘 주제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오늘도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부를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우리 댓글창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권위가 있는 음악 평론가 배철수 씨가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래미 어워즈 상을 받는 거, 네. 하나는 배철수 음악 캠프에 나오는 거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출연을 했죠 또. 예, 그래서. 또 실제로 출연했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로. 그래미 어워즈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중음악 시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9년부터 시상을 해온 역사를 가진 그래미상은 2020년까지 총 62번의 시상식을 열었고요. 수여된 트로피 개수는 8,000개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한 해 가장 뛰어나고 성공적이었던 음악들을 투표를 통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10월부터 당해 9월까지 발매된 모든 레코드들은 심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발매된 앨범들이겠죠. 레코딩 아카데미의 회원들이 투표로 선정을 하는데 이 회원들은 현직 음반 기획자부터 방송국 PD, DJ까지 미국 대중음악계 현업 종사자들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이 심사위원들의 숫자만 무려 13,0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대중음악 분야에 앞서 한국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이미 그래미 후보자와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바로 이 클래식과 국악이었습니다. 이 가장 먼저 그래미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인공은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면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을 섭렵한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조수미 씨입니다. 음반 엔지니어인 이 황병준 음악 프로듀서는 유독 그래미와 또 인연이 깊었는데요. 황 프로듀서는 2008년 순환주간으로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 기술상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이후 4년 뒤인 2012년에도 그래미 클래식 부문 최고 기술상을 수상을 했고요. 한국인으로서는 2개의 그래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예를 안았었습니다. 이 국악 음반 제작사인 악당 2반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스터링 전문 남상욱 엔지니어는 후보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수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의 기록인데요.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BTS는 앞서 4년 연속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도 2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만약 이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상을 받게 된다면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깜짝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강유정 교수님께 한번 테스트 드려볼 텐데요. 이 BTS 멤버 7명의 이름을 10초 안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지민, RM, B, 정국, 수가, 그다음에 떨리네요. 네네. 네. 거의 다 맞췄습니다. RM진, 슈가, 제이홉, 지민, 미정국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이라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신기주 국장은 혹시 BTS 멤버 중 막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정국입니다. 그럼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묻고 더블로 가. 네. 리더인 RM이지요. 네? RM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리더라 제가 좀 전근대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리더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이 BTS 팬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예. 자, 지금까지 예행 연습이었고요. 진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희정 의원, 이 BTS가 후보로 오른 분야는 무엇일까요? 계속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베스트 팝 듀오 그리고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있고요. 네. 사실 그래미가 워낙에 좀 보수적인 상이기 때문에 좀 받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을 상대로 테스트하는 기분이 영 짜릿하네요. 네, 그래미에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곡, 최우수 신인 이렇게 4개의 분야가 있고요. 또 종합 부문에는 팝, 락, R&B, 컨트리, 랩 이렇게 있는데 BTS는 바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아티스트들이 다 총출동해 있습니다. 일단 제이발빈과 두아리파, 저스틴 비버와 퀘이보, 그리고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이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경쟁자로 올라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꼭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을 때와 같은 이 기시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자, 굉장히 수상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강유정 교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보수적인 음악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거의 백인에게만 수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힙합 음악 같은 경우는 미국 음악의 거의 중심으로 성장한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작년에는 이제 빌리 아일리시 사관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시청률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서 아마도 BTS를 그냥 놓치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한테 희망적인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문 4개 부문을 수상했다면 BTS가 사실 어떤 점에서 좀 주요 부문에도 좀 대접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오창석 의원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주요 통신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입니다. K-팝의 제왕이 최초로 그래미 후보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K-팝 센세이션 BTS가 첫 번째 그래미 후보로 지명되면서 한국 그룹으로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빌보드 한국 그룹이 글로벌 팝 무대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자 그래미는 마침내 주요한 문화적 변화를 인식한 것인가? BTS가 드디어 그래미의 벽을 깼다라고 했고요. USA 투데이입니다. 현재 BTS보다 더 큰 성과를 낸 그룹은 없는데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오른 것은 팬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것. LA 타임즈죠. 그리고 BTS는 올해의 레코드나 올해의 노래 후보로 지명됐어야 한다. 라고 BTS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BTS를 좀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힘든 시국에 한 분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곡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씨도 예쁜 우리 BTS 그래미 어워즈 수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일리노이 그 검은 상자를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코로나 시대, 봉준호는 없다, 해법은입니다. 자,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 때만 해도 지금의 현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강정 의원, 요즘 영화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 잔치날이라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개봉을 하고 여러 이제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참여했던 스태프 배우 중 한 명이 확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적, 도깨비 깃발 잃고 해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근데 흥행 있던 영화의 이제 두 번째 속편이었는데 역시 스태프가 확진을 받아서 모든 일정을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계 소식이라면 이렇게 촬영이 중단되었다 혹은 상영이 미뤄졌다, 언론 시사회가 미뤄졌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가 앓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항들 그리고 장애들을 영화계도 고스란히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분위기 영화 촬영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오찬석 의원, 해외 촬영도 중단되고 헐리우드 영화 리메이크도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K 방역의 위상이 높아서 한국은 방역이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만 한데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한국이 아닌 나라들은 방역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촬영이 끼어있는 이제 영화 촬영 같은 경우는 속속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도시 후속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촬영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송중기 씨 주연의 영화 보고타
이 콜롬비아의 수도 이름이죠. 콜롬비아 분량을 40%나 찍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봉쇄가 되면서 촬영팀 70여 명이 도망치듯 귀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서준, 아이유 주연의 영화 드림은 내년 가을 헝가리나 콜롬비아 쪽에서 촬영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언제 재개될지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헐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도 역시나 중단이 됐습니다. 앤 해서웨이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인턴,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한국 배우의 캐스팅이 끝난 상태에서 돌연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극장가 위기 구체적으로 숫자로 짚어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이 수치로 보면 너무나도 그 참혹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 전체 매출이 70.7%나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121편이 제작 중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영화 시사의 경우 상영관 3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요즘 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요즘 하루에 한 편씩 꼭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1번 설국열차, 2번 옥자, 3번 괴물이 있는데 제가 근데 이거 참 공교롭게도 네. 저는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온라인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 네. 네, 나머지 두 개는 개봉할 당시에 영화관에서 봤고 네. 하나는 온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답은 2번 네. 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답. 죄송합니다. 예. 네. 목이 메었네요. 예. 네. 정답은 2번 영화 옥자가 맞습니다. 네. 2017년 공개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는요. 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고요. 당시 멀티플렉스가 온라인 동시 개봉을 반대해서 이 개인 극장에서만 소규모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설국열차는 올해 5월 이 미드로 리메이크돼서 이 서스펜스와 몰입감이 넘친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MC 장모님이 영화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목이 메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저도 영화인 중에 한 명인데 네. 영화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큰 목이 메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240억 대작 영화죠. 승리호도 영화관 대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개봉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올해 초 아마도 코로나가 좀 길어질 거다라고 할 때 이제 사냥의 시간이 이제 바로 OTT로 바로 가면서 한번 논쟁이 됐었죠. 그러나 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 240억이라면은 사실 개봉을 했으면 58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와야 순이익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갖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넷플릭스로 갔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한편으로 지금 2021년 아카데미 주요 후보의 대부분 영화들이 넷플릭스 제작 혹은 넷플릭스에 개봉한 영화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들이 아카데미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혹은 논쟁이 하는 있었죠.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굉장히 허무하게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도 거기서 개봉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영화들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생력을 키워나갈 어떤 지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자, 이대로라면 영화 산업이 무너진다. 더 이상 기생충도 봉준화도 없다. 영화계가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영화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어떻게 보세요? 이 우려는 거의 확신이 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네. 듯해요. 속도가 그냥 빨라졌다라고 보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화들 중에서 가령 뭐 트라이얼 오브 스카우 세븐이라는 이런 에런 소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같은 경우는 OTT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TT의 장점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놓친 부분을 돌려서 보면서 더 몰입감을 높일 네. 수 있는데 과연 영화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의 문제를 정말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OTT 영화들이 OTT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워낙에 영화 산업이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다 보니 이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OTT 대응 전략을 정말 재빠르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게임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배우들이 광고를 출연하네라고 그러게요.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드라마라든가 다른 플랫폼으로 지금 기존 배우와 감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형 동영상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자극을 주게 될지를 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K-무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K-무비들이 이제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원, 이정현 주연의 영화 반도, 좀비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1차가 사실 부산행이었기 때문에 속편과 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민식, 박해일 주연의 영화 행복의 나라로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낙원의 밤은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네. 특히 올여름 영화 부산행 후속작으로 주목을 끈 영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도의 흥행, 네. 반도의 흥행이 아시아에서만 개봉 한 달 만에 569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반도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얘기죠. 뭐 시대 네. 상황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죠. 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절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객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영화, 문학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일 텐데 이거 중요하네요. 짚어주세요. 이 고용 안정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방송국 내에서도 비정규직이 정말 많지만 네. 영화계는 거의 정규직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영화계고요. 우리가 기경제로 말하면 정말 이 기기라는 말 자체가 문화예술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올해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코로나19 콘텐츠 산업 영향 분석 조사를 따르자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모든 것이 피해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마련해 가고 표준 계약서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재난 앞에서 무턱대고 그냥 당해내야만 하는 어떤 영화인들의 상황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라던가 혹은 스태프들이라던가 감독이라던가 다양한 영화계 내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빨리 마련해 줘야 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영화 산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자, 공연계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공연 실황이 안방으로 전달되면서 반응이 뜨거워졌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네. 네, 일종의 언컨택트 공연이었다, 이제 그렇죠. 비대면 공연이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굉장히 유명한 팀이죠.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 비싼 티켓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제작자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연 실황을 48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해서 폭발적인 맞아요.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TS,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BTS도 이 언컨택트 공연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 화면을 비춰주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해서 이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무려 총 99만여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 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빅히트는 약 541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침체된 공연계를 살리기 위해 배우들과 공연계 종사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자,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현직 배우들과 이 공연계 종사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 소중한 문화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침체기에 빠진 공연 문화 산업을 살리고자 이 안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배우 유연석, 주원, 신구, 김지우 씨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과 함께한 무대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한다는 이 배우와 공연 종사자들의 진심이 묻어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어 우리 공연계에도 다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극장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중요한 화두인데요. 강윤정 교수 어떨까요? 극장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10대들은 웹을 통한 여러 가지 서사 소비라던가 내지는 공연 소비라는 게 익숙해진 세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미래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새로운 스타 시스템에 의존해서 알려진 배우들이나 혹은 알려진 감독들, 유명 감독들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만든다면 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계기가 되었다라고 어느 날 훗날 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위기는 위기다라고 위축돼 버린다면 정말 고전적인 영화 산업이 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 강 교수는 영화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걸 위기
분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단 기본적인 생계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컨텐츠 혹은 스토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뭐 네. 게임 산업이라든가 웹툰 산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기회에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돌아볼 정책적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교호작용을 하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시대 봉준호는 없다. 해법은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내가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본단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대사입니다. 자, 우리 영화계와 공연계가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엠리온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세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중 국내 발생 525명, 서울 지역은 264명이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2,889명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지난 3월 초 대유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올랐었습니다. 3차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더해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이건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것이고 자초한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단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